아니면 이제 원자재? 네, 저는 지금 원자재 관련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네. 저는 한 두 가지를 갖다 좀 생각을 네. 해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이제 그 원유, WTI 원유하고 두 번째는 이제 금인데요. 네. 두 가지 선정한 거는 이제 그 WTI 원유는 정말 다이나믹하죠, 다이나믹했죠. 올해. 네. 이번 상반기처럼 이렇게 다이나믹했던 적이 없었던 것 네. 같아요. 한 60불에서 시작했다가 뭐 마이너스 뭐 37불까지 갔다가 다시 이제 상반기에 한 40불 정도에 이제 마무리했는데 그 원유 시장에 6개월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좀 짚어나가고 네. 싶었었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금. 제가 요즘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보고 있는 원자재 중에 하나인데 네. 그래서 금도 상당히 많이 올랐잖아요. 지금 네. 한 1,800 수준으로 올라오고 올라와요. 연초에만 해도 한 1,500불 정도 하다 벌써 한 1,800불까지 왔는데 과연 이게 더 갈 수 있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좀 네. 지켜보고 가면 좋지 않을까 네, 싶어가지고 네. 두 개를 선정을 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하나씩 숫자로. 네네네. 하나씩 이제 말씀드려보겠는데 WTI 원유는 사실 60불에서 시작을 했었습니다. 네. 60불에서 시작을 했었었는데 1월 3일날 이제 사건이 하나 있었었죠. 네. 중동에. 그 미군이 이제 솔레이마니 네. 그 이란 그 혁명군 사령부 네. 사령관을 갖다가 이제 공습해서 이제 죽였죠. 네. 죽인 일이 발생했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이란에서도 이제 열받아가지고 또 공격을 하고 그런 와중에 이제 우크라이나 항공기도 추락하고 뭐 이런 일이 맞네요. 네. 발생을 했었습니다. 네. 한참 지나가지고 이제 네. 다 기억 못 하시겠지만은 맞아요. 보통 이 정도 사건이면은 보통 중동에서 유가가 한 15불, 20불은 올라가야지 정상이거든요. 근데 그쵸, 사실 그쵸. 별로 안 올라갔습니다. 네. 여기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요만큼 올라갔거든요. 요만큼. 네. 예. 요만큼 올라가고 말았었어요. 근데 살짝. 이제 살짝 이렇게 잠깐 올라갔다가 이제 네. 그것도 조금 올라갔었고 그다음에 영향도 사실 길게 가지도 않았었어요. 네. 며칠 안 갔던 것 같아요. 며칠 안 갔었어요. 예. 그런데 사실 보면은 그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9월 달에 네. 사우디에 그 드론 공격이 있었습니다. 아, 그래가지고 네네네. 그때 사우디에 이제 원유 생산 시설의 한 50%가 이제 그때 파괴됐다고. 네, 불 그러니까 나오고 보통 막. 이제 한 일 생산이 이제 1,000만 배럴 정도 되는데 네. 그 중에 한 반이 이제 그 파괴가 된 거죠. 맞아요. 드론 공격으로. 네. 그런데 이제 그 정도만 돼도 이제 난리가 났죠. 난리가 나고 이제 뭐 힘들었어요, 그때. 그때도 사실 별로 안 올라갔어요. 63불로 올라갔어요. 맞아요. 확 올라갔는데. 확 올라가지 않고 한 그 정도. 그때도 그럼. 별로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작년 전체로 봤었을 때도 52불에서 60불 사이에서 왔다 움직였었어요. 갔다. 예, 네. 원유가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보면은 그런 역대급 사건이 발생을 하면은 이제 보통 이제 옛날 같으면 중동에서 뭐 난리가 났었을 네. 텐데 사실 거의 영향력이 없어졌어요. 그러면은 네. 이제 이걸 어떻게 봐야 되냐면은 옛날처럼 그 원유가 중동에서 그렇게 중동의 영향력이 예전 같지 않다. 네, 그렇게 봐야 되거든요. 근데 왜 그런 일이 이제 발생이 되냐면은 사실 미국의 영향력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제 전 세계에서 원유를 제일 많이 생산하는 데는 미국이죠. 예. 네, 지금 예전에는 이제 제일 많이 소비하는 나라였었고 네. 또 제일 많이 수입하는 나라였습니다. 맞아요. 예, 그런데 지금 어느 순간에는 이제 그게 바뀌었었죠. 네. 그래서 그 바뀌게 된 계기는 이제 그 다들 아시겠지만은 이제 쉐일 때문에 네. 쉐일이 이제 2000년대 초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좀씩 이제 생산이 되기 시작했었고 그 당시에는 이제 유가가 굉장히 높은 수준에서 유지가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대 초반부터 시작해서 2008년까지는 가파르게 올라갔었거든요. 거의 100불까지 막 갔었죠. 예, 그때 2008년 초반만 해도 한 140불까지 갔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전에는 이제 뭐 기술력도 부족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경제성도 없었기 때문에 사실 쉐일 쪽에 그렇게 개발을 많이 못했었는데 네. 유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그때부터 이제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약간 투자가 된 투자를 거죠.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씩 늘기 시작을 했었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게 이제 미국인데 정체돼 있다가 2012년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생산량이 늘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러시아하고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정체돼 있는 반면에 미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빨리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 미국의 영향력이 커졌기 때문에 요즘에 이제 사실 미국에서 중동 별로 신경 안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그냥 뭐 그러든가 말든가 뭐 그러든지 약간. 말든지 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 게 사실 이제 뭐 예전에는 중동이 미국한테 굉장히 중요했었던 게 그렇죠. 거기서 이제 원유를 수입을 해야 되니까 중요했었었는데 예전 같지 않다. 그래서 이제 지금 뭐 거기서도 이제 군사도 빼고 뭐 사우디에서도 뭐 여차하면 그렇죠. 미국 뭐 빼겠다 뭐 빼겠다. 이런 얘기도 아. 나오는 게 예전만 많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고. 그러니까 아버지 부시랑 비교하면 진짜 격세지감이죠. 아버지 네. 부시 때는 뭐 그냥 엄청 강경 일변도 오고 맞습니다. 막. 예. 네. 그랬었죠. 그래서 이제 뭐 지금 현재 뭐 미국이 1위고,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가 2위, 그 다음에 중국이 이제 3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산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기 때문에 미국 영향이 커졌기 때문에 중동에서도 뭐 그런 일이 생겨도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을 했었었는데, 네. 조금씩 이제 그게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요때부터 이제 보면은 아, 초에 네. 올 초에 이제 중국에서 바이러스가 이제 우한 쪽에서 이제 바이러스가 이제 퍼지기 시작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이제 수요가 감소할 거라는 그런 예상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중국이 이제 또 중요한 게 중국이 원유를 제일 많이 수입하는 나라지 나라죠.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우한 쪽에서 이제 바이러스가 발생하면서 생산도 스탑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동도 스탑이 되면서 그 소비가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봤었을 때 이제 일일 수요가 보면은 한 네. 1억 배럴 정도 되거든요. 근데 네. 이제 2000년에 들어와서 그 수요가 확 줄었습니다. 네. 거의 이제 초창기 한 3월 달에는 거의 한 30%가 줄었다고 그랬었었는데 네. 이제 2사분기를 보면은 한 17% 정도 줄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줄어든 줄었네요. 거죠. 예. 단기에 예, 단기에 이제 굉장히 많이 줄었죠. 비행기가 안 날아가서 그러나요? 네? 비행기가 안 써서 그러나요? 비행기도 안 쓰고 뭐 차도 뭐 일단은 그렇다는 이동이 안 되는 거죠. 이제 원유가 제일 많이 쓰이는 게 이동 쪽에서 이제 쓰거든요. 그런데 이제 비행기 뭐 안 날아다니고, 예, 그다음에 이제 뭐 생산도 안 하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수요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예. 후배가 정유사 다니는데 제발 비행기 기름 좀 누가 좀 쓰라고 이게 담아놔야 되니까 힘든가 네. 보더라고요. 네. 네. 엄청 손실이 그러니까 그걸로 인해 네. 손실이 크더라고요. 그쵸, 예. 네. 기회비용 네. 이런 게 있으니까. 예,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이제 이때 이제 좀씩 감소를 하는데, 네. 뭐 결정적인 게 있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이때 확 빠지는데, 네. 이때가 이제 3월 초에 보면 오펙 플러스 회담이 있었습니다. 네. 예, 그때 뭐 다 기억하시다시피 이제 그 전까지만 해도 러시아하고 네. 오펙 플러스하고 생산량 조절을 하고 있었었거든요. 네. 근데 3월까지는 이제 돼 있었었고, 그 다음에 이제 3월 달에 한번 모여가지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지를 갖다 정하려고 그랬는데, 그때 이제 사우디에서 제안을 하게 되죠. 네. 감산을 하자. 네. 아무래도 수요가 좀 주니까 네. 이걸 갖다가 이제 하려고 그러면 좀 서로 좀씩 해가지고 네. 감산을 하자. 그래서 그때 제안했었던 게 150만 배럴을 갖다가 이제 줄이자고 제안을 했었었죠. 네. 근데 오펙에서 한 3분의 2, 그 다음에 네. 러시아가 한 3분의 1 정도 줄이면 네. 어떻겠냐. 근데 러시아에서 이제 반대했죠. 우리 못하겠다. 네. 그리고 거부를 했죠. 저는 그렇게 못하겠다. 네. 하고 나가고 나서 사우디가 그 다음날 발표를 했었죠. 그래? 우리 감산이 아니고 우리 증산할게. 그때 우리는 앞으로 23% 증산할 거야. 그래가지고 그때 990만 배럴에서 4월부터는 뭐, 1230만 배럴로 증산한다고 네.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유가가 뭐 말도 안 돼. 말도 안 되게 이제 빠지는 거죠. 뭐 보면은. 예. 그러니까 제발 주말에는 쉬지. 왜 그런 얘기를 주말에 월요일 날 저희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네. 아침에 출근했는데 저도 네. 그냥 깜짝 놀랐었어요. 이제 뭐 고객들 손실도 어마어마하고 빈셀만이었잖아요. 그 당사자 욕을 엄청 했거든요. 네. 주말엔 좀 집에 좀 있지 왜 굳이 맞아요. 나가갖고 입방정을 떠냐 막 그러면서 그때 네. 진짜 최악의 제가 그 10년 정도 일을 했었거든요. 네. 처음 보고 그렇게 순간 출근을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잠깐 고민했어요 정말로. 이렇게 움직여도 되나? 막 약간. 네. 네. 깜짝 놀랐었죠. 진짜 깜짝 놀랐어요. 네. 근데 결과론적으로 저는 이제 자살 행위를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죠. 네. 비셀만이 스스로. 네. 그렇죠. 네. 그때 나왔던 얘기 중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재생에너지가 너무 많아져서 네. 석유를 다 팔아서 팔 수가 없다. 맞아요. 그죠? 그런 얘기 있어서 그냥 한 번에 다 파서 팔 거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그래서 있겠네요. 증산을 계속한다. 이미 자기네들은 묻힌 양을 정확히 아는데 지금 이제 태양열이랑 태양광이랑 대체가 늘어나는 양, 미국에서 증가시키는 양이랑 전 세계 증가량이랑 비교를 해보면 그 증가량이 어느 레벨에 넘어가면 더 이상 석유를 안 사도 되는 상황이 생긴다는 네.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미리 파내자.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으면 갑자기 얘는 이제 가치가 없는 애로 바뀌잖아요. 진짜 물 되는 거잖아요. 물보다 더 못하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계산하면 얘가 올라오는 속도에 맞춰서 내 걸 다 파서 팔려면 나는 애들 못 파게 하고 그 비셀만이 해외 선물을 했었어요. 이게 그렇게 한 번에 던지면 쇼쳐놓은 거 아닐까? 쇼쳐놓지 쇼쳐놨을까요? 아니 원래 생산자들은 보통 숏을 치긴 하죠. 예.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죠. 근데 원래 이렇게 정론적으로 그렇게 하면 시장이 망가져서 네. 돈을 못 벌잖아요, 사실은. 그러지는 않겠죠. 네. 그럴 수. 의심이 되네. 잠깐 돈이 필요해서 김정은도 잠깐 돈이 필요해서 미사일도 한번 쏘고 그렇죠. 근데 뭐 얘기가 좀 길어졌지만 저는 트럼프가 있었기 때문에 완전 실책이라고 생각해요. 트럼프는 이제 반 친환경이잖아요. 뭐 그냥 그쵸. 환경 오염해도 좋으니까 하든 말든지. 하는데 오히려 이렇게 해갖고 오히려 친환경 에너지가 저는 더 곽감을 받는 게 원유로 부가가치가 안 생기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원유로 부가가치가 안 생기니까 정유사들도 원유 때문에 손해보니까 차라리 친환경 에너지는 아직 부가가치가 높더라고요. 뭐 겸사겸사 뭐 유럽 그런 기후 이런 제도 때문에도 그렇지만 그래서 요즘 뭐 전기차 테슬라가 그래서 저는 더 간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약간 후회하는 건 그때 비슷한 생각을 했어요. 3월에 이게 나오면서 4월 갈 때 이런 친환경이 뜨겠다 생각을 하고 말았죠. 말지 말고 뭔가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속으로만 생각을 했죠. 네, 제가 또 파생만 담당하니까 선물로 원유는 조금 그렇겠네. 그러고서는 친환경 선물이 없잖아요, 사실은 선물로. 그래서 그러고 말았는데 좀 테슬라가 이렇게 확 하더라고요. 네. 하여튼 저도 그때 원유 선물을 숏을 하긴 했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53불에 숏을 했었었는데 한 40불 초반에 사실 그 어나인딩을 했었어요. 그 정도가 이제 좀 많이 갔다. 근데 뭐 그 다음에는 뭐 왕창 빠졌는데 그거 뭐 전혀 생각을 못했었고요. 진짜 뭐 약간 여담인데 저희 이렇게 촬영한 날이 15불인 적이었는데 그날이 마이너스 30불 넘게 간 날이 갔었어요. 막 얘기하면서 이제 뭐 방송 촬영하면서 더 안 갈지도 몰라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 더 안 가기는 엄청난 그것도 좀 원망스러운 시장이었는데 하여튼 결국은 비셀만이 이렇게 사고를 쳤네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그 원유 가격이 급락을 한 적이 이제 여러 번 있었었죠. 역사상 보면은 2000년대 들어와서도 한 2번 정도 있었었는데 보통 이제 그런 요인들 자체가 공급이 확 늘어나거나 아니면 수요가 확 줄어들거나 뭐 이런 때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은 2008년도에 보면 140불에서 30불까지 확 빠졌었죠. 이건 이제 수요가 확 줄었을 때. 그다음에 이제 여기 2014년 이때는 이때도 이제 확 빠졌었죠. 사우디가 막 증산해서 사우디가 이제 치킨 게임 할 때 이제 쉐일 업체들을 갖다 죽이려고 그때 증산을 했었을 때 그때 이제 와장창 이제 빠졌었죠. 90불에서 한 26불까지 이제 빠졌을 거예요. 그런 적이 있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그 두 개가 한꺼번에 다 온 거죠. 그렇죠. 수요도 줄었는데 공급도 이제 증산하겠다고 하니까 두 개가 한꺼번에 다 영향이 오면서 엄청난 이제 파급 효과를 이제 느낌이 확 일으켰었던 오네요. 거죠. 이렇게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빡 빠져가지고 이제 20불 쪽 갔었었는데 사실 보면은 이제 선물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은 그 콘텐고 백오데이션인데 연초에는 백오데이션이었었습니다. 연초에는 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중동에서 그런 일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현물 가격이 선물 가격보다 좀 더 위에 있었었거든요. 이런 상황이었었는데 그러니까 수요가 많았다는 거죠. 공급보다 수요 위지가 좀 높은. 현재 이제 원유에 대한 수요가 훨씬 더 많았었던 거죠. 그랬었었는데 코로나하고 그다음에 이제 증산이 확 되면서 확 뒤집어진 거죠. 이제 뭐 선물 가격은 뭐 여기서 이 정도로 이제 내려갔는데 현물은 뭐 왕창 이제 내려갔었었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현물 가격까지는 표시가 안 돼 있는데
사실 보면 현물 가격이 더 낮아지기도 낮았었죠. 했었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말하는 슈퍼 컨텐고가 된 거죠. 이제 어. 보통은 이제 컨텐고인 상태가 얕은 컨텐고가 이제 보통 정상적인 마켓이지 네.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래에 조금씩 가격이 오르겠다가 정상적인 형태인데 뭐 지금은 탱크 비용도 있어야 되고 네. 이자도 들어가니까 이제 저장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선물 비용이 약간씩 높은 게 이제 보통 네. 정상 마켓이라고 그러는데 이번에는 이제 현물 가격이 워낙 떨어지다 보니까 맞죠. 네. 굉장히 스티프하게 된 거죠. 네. 이제 그러면서 어떤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됐냐면은 그러면은 창고를 확보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저장 탱크를 확보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제 원유를 재워두기 시작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미래 가격이 현물을 사고 선물을 숏을 치면 되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 저장하는 비용과 이자율을 갖다 감안해 봤을 때 선물 비용이 높다 그러면은 사면서 그냥 숏을 치는 겁니다. 예. 네. 그러면 이제 그 차액만큼을 갖다 확보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까지만 이제 갖고만 갈 수 있으면.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워낙 급하게 이제 올라가다 보니까 그걸 숏만 치면은 이제 다 그 차액만큼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너도 나도 그냥 창고를 다 확보를 해가지고 거기다 이제 재워두기 시작을 한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창고가 이제 남아나는 게 이제 없는 건. 상황이 네.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온 동네 이제 탱크들이 다 꽉꽉 차고 뭐 해상에 있는 유조선에도 다 꽉꽉 채워놓고 뭐 이런 이제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더 가파르게 떨어지는 요인도 됐겠네요. 왜냐면 그렇죠. 예. 선물은 매도를 많이 하니까 네. 선물이 내려갈 때.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는 이게 줄어들죠. 그러니까 현물은 사니까 올라오고 네. 선물은 숏을 치니까 내려오니까 내려가고. 이제 이 그 스프레드 차이가 자체가 이제 좁아지는. 점점 좁아져요. 지금은 이제 거의 뭐 평평한 스타일로 안정화됐고. 네, 지금 안정돼 있는 상태긴 한데 네. 그러다가 이제 운명의 그 4월 네. 21일인가요? 그때 방송하셨다는 그날이 오죠. 두 번째 악몽. 네. 원유가 올해 2번 악몽을 줬는데 두 번째 악몽 아주 네. 깊은 악몽 네. 있죠. 그때 뭐 이렇게 이제 마이너스로 이제 가는 일이 발생을 네. 했었었는데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저장 공간이 일단 없으니까 그러니까 인도 통질이 됐었었는데 그때 이제 보통 그 전에 이제 매수를 한 사람은 네. 이제 매도를 해서 정리하고 매도한 사람은 이제 매수를 해서 정리를 하는데 네. 막판에 이제 몰리는데 매도한 사람은 사실 마음이 편하죠. 그렇죠. 그냥 주면 되니까 야, 네. 내가 갖고 있는 거 줄게. 네. 이러면 되는데 매수한 사람은 이게 받을 공간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뭐 이 팀장님이 뭐 선물 포지션 갖고 쿠싱에 뭐 딜리버리 되면 이거 어떻게 받으실 수 없죠, 방법이. 예, 예.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그 당시에 이제 막판에 가서 이제 슛을 해야 되는데 살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뭐 그냥 그냥 마이너스로 예. 저 처음 봤습니다. 이런 살다가 저도 살다 처음 봤는데 네. 원망스러웠죠. 마이너스가 아니, 다 그걸로 사실 저희 회사는 사실은 뭐 그래도 잘 네. 넘어갔거든요. 이제 뭐 특정 증권사는 엄청 손해를 많이 봤는데 네. 저희는 다행히 뭐 이렇게 하늘이 도우사 이렇게밖에 네.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잘 넘어갔고 또 고객분들이 저희한테 되게 협조적으로 하셔가지고 잘 어쨌든 슬기롭게 넘어간 것 같아요. 근데 약간 그런 이제 투자자들의 심리가 더 자극된 것 같아요. 마이너스가 된다라는 개념 자체가 그래? 무한대잖아요. 약간 옵션처럼 돼버린 거죠. 밑으로는 무한으로 열리고 위로는 절대 못 가는 시장 저도 마이너스로 상황이었기 때문에. 가는 게 있을지도 몰랐었어요. 네. 이때 당시에 국내 증권사들 ETN, 유가 ETN 하는 친구들이 뭘 샀나 하면 마이너스로 계속 가니까 회사 이제 사이즈가 크면 해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스트라이크 프라이스 제로인 옵션을 네, 0에 팔 수 있는 옵션을 엄청 샀대요. 그래서 그 0짜리 스트라이크 옵션이 거래가 되냐 그랬더니 거래가 됐다 그러더라고요. 되게 많이. 그래서 몰랐어요. 그래서 행사 가격 0인 옵션을 팔고 사는구나. 그러니까 완전 이해가 안 되는. 저도 이해가 안 되는. 개인적으로는 그냥 거래 안 했으면 더 좋았을 거예요. 브로커 입장에서는 왜냐면 이제 통제불능이 돼버리니까 마이너스로 가면. 그리고 제일 일하면서 제일 곤란한 게 시장 유동성이 쏠리는 거거든요, 항상. 저는 이제 뭐 고객 입장에서 많이 생각을 해보면 사실 제일 싫은 거는 그렇게 허망하게 고객이 돈을 잃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고객도 막 심정적으로 힘들어져요. 그러면 전화 오면 일단 기본적으로 좀 격양되어 있고 저희도 뭐 방법이 없잖아요. 그건 상황이 그렇게 되니까 제일 힘든 케이스거든요. 그게 대응하기가. 그럼 보통 어떻게 대응을 하시나요? 그냥 좀 잘 달래보고. 달래요? 네. 그 거래소 탓을 하죠. 그러니까 왜냐면은 그게
룰이니까 어쩔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그러면은 그렇게 얘기하죠. 그건 나는 모르겠고 네가 갈아서 얘기해 거래소에. 아니 저도 모르겠고요. 막 그러면 이제 막 실강의가 되는데 저 올해 사실 그 동학개미운동처럼 파해선물 투자자 진짜 많이 늘었어요. 여러 가지 시장 변화 때문에. 근데 좀 안타까운 거 원유 때문에 좀 아웃된 분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 원유가 이러지 않았으면 뭐 2번 연달아 맞은 거예요. 왜냐면 3월에 한번 내려가지고 사람들 심리가 이제 바닥이 왔다. 그리고 좀 주식하던 마인드가 있어서 매도보다는 매수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희도 약간 쏠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기대 심리에 맞춰서 조금 올라왔었어요. 실제 시장도. 그랬다가 그 마이너스 가기 전날 한 10%인가 뺐거든요. 금요일날. 그러니까 더 이렇게 그 기대 심리에 충족한 거죠. 이 정도면 많이 왔어. 조금 이제 그 선물 특성상 흔들어서 한번 올라가 줄 때 됐어. 그랬는데 거기가 지하 1층이었던 거, 아니 지상 1층이었던 거죠. 지하로 막 몇 층이 있는데 쫙 내려가면서 그래서 엄청 손해를 많이 봤어요. 고객들이. 뭐 제로섬이나 누군가 벌었겠지만 하여튼 뭐 이렇게 좀 쏠림이 있어요. 그 개인들 특성이 평상시에는 그래도 이렇게 약간 반분이 되는데 그런 이벤트가 생기면 약간의 쏠림이 이렇게 가속화되는 그런 현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빈셀만이 한번 할 때 그런 인식을 많이 준 거죠. 야, 많이 왔다. 분명히 리포트에서 40에서 60 사이라고 그랬는데 이 정도면 해볼 만해. 그래가지고 뭐 말도 안 되는 가격에 매수가 많았었다가 뭐 매도도 많아졌다 막 그런 게 많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갔을 때 그 다음 달에는 원유 10불에 매도 막 있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제 막 안타까운 거죠. 이게 아닌데. 근데 이제 뭐 그게 코멘트 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투자 판단을 잘못하면 그르칠 수가 있으니까 이제 매일 보면서 아이고 이걸 어떡하나 차마 말을 못하고 그런 게 안타까웠죠. 하여튼 조금 제가 이 일 하면서 올해는 그거는 조금 많이 안 좋았어요. 리만 때도 이렇게까지 단기에 개인 고객들 싸대기를 이렇게 단기에 2번 때린 적은 없거든요. 리만 때도 약간 트렌드가 생겨갖고 이렇게 멈췄지 이렇게 쏠리기에는 안 만들었거든요. 이번에 제대로 막 그냥 원유가 2번 피눈물을 뽑았는데 선물 말고도 ETN으로 또 피눈물 또 뽑고 있죠. 그러니까 그래서 저 원유 상품 되게 좋아했는데 올해는 좀 좀 실망스러운 움직임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또 보면 또 보기 드문 현상이 또 한번 발생했었었죠. 이제 미국 뭐 보시면은 이제 그 WTI 선물에 이제 인도지가 푸싱이겠습니까? 푸싱이 이제 이 가운데 이제 원유들이 이제 다 모이는 지역이죠. 그리고 이제 휴스턴은 이제 정제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수출하는 항이 있기 때문에 항상 휴스턴 가격이 여기보다 더 높습니다. 물류비가 생기고 뭐 하니까. 아무래도 여기서 일로 가려고 그러면 돈도 들고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수출하려고 그러면은 그쪽에 옮기는데 이제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휴스턴이 항상 한 5불, 6불 정도 비쌌었거든요. 배럴당. 그런데 올 초부터 이제 그게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한 거죠. 한 5, 6불 정도 하던 게 올해 2월 달에는 한 2.6불 정도로 줄었다가 3월 초가 되면서 그 차이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산지 가격하고 소비지 가격하고 똑같아진 같아진 거죠. 그러다가 3월 말에는 오히려 휴스턴 가격이 더 낮아졌어요. 6불이 더 밑으로 가고. 더 밑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산지 가격이 더 싸진 거죠. 여기 이제 뭐 저장할 데도 없고 이제 뭐 수출도 안 되고 그다음에 뭐 그 정제 시설의 이제 가동률도 뭐 왕창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필요 없으니까 이제 그렇게 보기 드문 현상까지 이제 발생을 했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다시 이제 4월 되면서 다시 차이가 줄고 이제 지금은 이제 다시 이제 휴스턴 가격이 더 높아졌었지만 그때 한참 이런 일들이 발생했을 때 중간에는 사실 그런 일도 그 미국에서 이제 발생을 했었거든요. 결국 그런 거 다 복합적으로 엮여 있었던 거네요. 그 당시에.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는 이제 뭐 다 아시다시피 이제 쭉 올라왔죠. 그쵸. 40불 정도로 이제 쭉 올라왔었죠. 이제 올라왔었던 거는 이제 요인을 살펴보면은 이제 한 3가지 정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이제 그 오펙 플러스에서 감산한 거. 1,700 한 1,000만 불 정도, 1,000만 배럴 정도 감산을 했었었죠. 그다음에 멕시코 빠져갖고 970만 배럴로 이제 줄었었는데, 그러니까 1,000만 배럴 잡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에서도 한 이만큼 줄었어요. 한 300만 배럴 정도
생산이 줄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2, 4분기에 이제 그 수요 감소된 게 한 1,700만 배럴 정도 되고 네. 생산 감소가 한 1,300만 배럴 정도 되니까 좀 어느 정도 이제 많이 회복이 된 거죠. 그 네. 갭 자체가 이제 많이 좁혀든 거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뭐 수요도 줄었지만 생산도 줄었기 때문에 사실 수요 공급이 어느 정도 균형이 맞았네요. 부분이 네. 있어서 그런 부분에 회복을 한 거고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제 물동량도 좀 증가를 했어요. 보면은 특히 아시아 쪽 같은 경우에 이제 물동량이 좀 증가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기대감과 그다음에 이제 실제로 조금 나아지구나라는 것 때문에 이제 사실 40불까지 이제 올라왔는데 이제 지금부터가 이제 어떻게 될지를 좀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이제 하반기에 좀 봐야 될 포인트라고 하면은 네. 저는 한 두 가지 정도를 좀 주의 깊게 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는 이제 코로나 뭐 아까 저기 강승희 전무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제 코로나 쪽을 갖다가 많이 봐야 되는 게 그러니까 주식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기에 선행을 하지만은 네. 그 원자재 특히 원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행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야말로 뭐 주식 같은 경우는 이제 잠깐 이제 빠졌다가 회복해도 과거의 이익을 갖다가 이제 현가로 땡겨놓으면은 뭐 그 차이가 별로 안 날 수 있지만은 저기 원자재 같은 경우는 그때 안 쓰면 사실 원유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쵸. 저장도 하기 어려운 거고 네. 그렇기 때문에 경기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움직이는데 그 원유 관련해서 이동 그 트랜스포테이션으로 사실 쓰는 게 제일 많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보면 가솔린은 그래도 좀 소비가 좀 되는데 제트유하고 디젤은 거의 안 돼요. 그래서 계속 지금 쌓여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이제 그게 지금 뭐 그래도 이제 낮을 거라는 생각이 이제 올라왔는데 이제 지금부터 이제 어떻게 될 건지 실질적으로 만약에 소비가 좀씩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조금씩은 계속 올라갈 거는 이제 생각은 됩니다. 근데 이제 가을 정도 됐었는데도 만약에 이제 이게 회복이 안 되고 계속 뭐 제한이 생기고 이러면은 사실 정제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도 그 정제를 계속 할 수가 없거든요. 팔리진 않는데 계속 생산을 그쵸. 할 수는 없으니까 지금 현재도 한 60% 정도 선에서 이제 유지가 되는데 그게 안 팔리면 계속 생산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그때 됐었을 때 이제 만약에 수요가 이제 살아나지 않는다면은 그게 이제 정제 쪽에서도 이제 사는 걸 갖다가 사기가 더 힘들어질 거고 그렇게 되면 이제 좀 더 이제 하락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원유 정제에서 가솔린도 나오고 디젤도 나오고 제트유도 항공료도 나오는데 특정 품목만 뽑아낼 수가 없으니까 제트유가 안 팔리면 전반적으로도 좀 생산하는데 불이가 생기네요. 그다음에 이제 그 공급 쪽 측면에서 보면은 지금 현재 공급이 사실 많이 줄어가지고 이제 사실 가격을 올린 측면이 있는데 지금 요번에 얼마 전에 나왔었죠. 이제 오펙 플러스에서 970만 배럴에서 이제 좀 줄이겠다. 8월부터는 이제 770만 배럴로 이제 줄이겠다고 이제 얘기했었었는데 이제 그때 예전에 합의했었던 것도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감안해가지고 그 감산량을 갖다가 970만 배럴에서 점점 줄여나가겠다고 했었는데 어느 정도 속도로 이제 그걸 줄여나갈 것인가 그런 부분이 좀 관전 포인트가 아닌가 일단 싶습니다. 그러니까 뉴스를 좀 열심히 봐야겠네요. 흐름이 있으니까. 그런 걸로 봤었을 때 얼마 전에 이제 또 S&P 플래치에서 이제 뭐 세미나를 한번 했었었는데 거기서도 이제 유가 전망에 대해서 한번 나오긴 했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때 참석했었던 사람들한테 이제 뭐 전망치를 올해 말에 전망치를 어떻게 보느냐라는 저게 있었었는데 제일 많이 나왔었던 게 이제 40불에서 45불 WTI 기준으로 그 정도가 제일 많았었던 거고요. 두 번째가 이제 45에서 50. 가격이 올라가면은 사실 사우디나 그 러시아 같은 경우는 계속 생산을 해야 될 이유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전체 이제 예산의 50%를 갖다가 원유에서 이제 조달을 하는 거고, 그다음 사우디 같은 경우는 아람코 상장해가지고 이제 배당하려고 그러면 이제 현금이 있어야 되니까 사실 생산을 계속 줄여나가는 게 사실 부담스럽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하반기에 있었을 때는 그게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 코로나하고 그다음에 이제 감산을 갖다가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었는지 그런 부분이
관전 포인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알겠습니다.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원유에 대해서 이제 상반기 이렇게 리뷰 한번 좀 정리해 주시고 하반기 이제 수요 공급 측면에서 특히 뭐 공급 관련해서는 오펙 위주 뭐 감산 어떻게 진행하는지 그다음 수요도 이제 2차 충격 뭐 앞에 주가 지수랑도 연결되지만 2차 충격 여부랑 수요 어떻게 진행되는지 항공이 좀 문제일 것 같긴 해요. 네. 항공이. 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여행을 못 가는 게 풀릴 것 같지 않더라고요. 네. 그렇죠. 예. 그 아는 지인이 중국인이죠, 국적이. 중국 들어가면은 3주 격리를 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은 특별한 일이 없으면 서로 오가기가 어려운 상황이니까 그 부분 좀 하반기 더 집중해서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 이제 두 번째 상품 준비해 주신 게 이제 금 있죠. 예. 네. 금은 좀 제가 좀 관심 있게 요즘에 보고 있는 상품 중에 하나인데요. 금이 보면 S&P하고 금하고 올해 상반기 봤었을 때 어떤 게 더 수익이 좀 좋았을지. 좋았을 것 같으세요? 비슷하지 않아요? 움직임이 저도 좀 비슷했는데. 움직임은 같이 빠졌다가 이제 올라오긴 했었는데 똑같이 V자였는데 이제 금은 사실 15% 올라갔고요. 연초 대비. S&P는 한 4% 마이너스거든요. 그러니까 1월부터 6월까지 이제 본다고 그러면은 그 이유는 이제 덜 빠졌기 때문에 사실 금이 이제 올라올 때는 좀 더 세게 올라왔고 그다음에 이제 뭐 S&P도 굉장히 빠르게 올라왔지만 이제 빠질 때 이제 덜 빠졌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었었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저 뭐 주식 시장도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금에 대해서 좀 관심을 좀 많이 좀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CME에서 그 자료 나온 게 있었었는데 역사적으로 S&P하고 그다음에 금하고 어디가 수익이 더 좋았을까 비교를 했었었거든요. 이게 1928년부터 해가지고 2018년까지 이제 비교를 해본 차트인데 보면 뭐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이제 어떨 때는 금이 더 좋고 어떨 때는 뭐 S&P가 더 좋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엎치락뒤치락 합니다. 최근에 들어와서는 이제 S&P가 좀 더 올라가긴 했었었는데 역사적으로 그 기간 동안을 살펴보면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연 한 4.8% 정도가 이제 S&P가 더 아웃퍼폼 했었었고요. 근데 그 이유가 이제 배당이 한 3.8% 정도? 그러니까 배당을 제외를 하면은 거의 한 1%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런데 사실 최근 들어와서는 이제 배당이 많이 줄지 않았습니까? 가능성이 높아졌죠. 그렇죠. 실적이 안 좋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는 그 배당만큼은 이제 훨씬 더 좋았었었는데 이제 배당이 이제 줄어드니까 이제 S&P도 그렇지만 이제 금도 한번 좀 생각을 해볼 만하지 않나.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선물사에서 이제 그걸 했었을 때가 2000년대 초반인데 그 당시에는 금 가격이 한 300불 정도 했었거든요. 옛날에는. 그때 맨날 뉴스 나오는 게 중앙은행에서 금을 판다였었어요. 맨날 뉴스에 나오는 게 어느 중앙은행에서 금을 판다. 그 이유가 금을 갖고 있어봤자 수익은 안 생기고 비용만 들어가는데 국채를 갖고 있으면 이제 이자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금을 팔고 미국 국채를 사자.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이제 다 중앙은행에서 금을 팔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미국 국채를 차라리 갖고 있는 게 이제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뭐 주식은 이제 배당 줄고 이제 뭐 국채는 이제 뭐 이자도 거의 없고 그러니까 이제 뭐 사실 별 차이가 이제 없어진 거죠. 별 차이가 없어졌기 때문에 사실 이제 금이 무수익 자산이라고 하긴 하지만은 좀 더 이제 지금부터는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금 가격에 이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갖다 한번 좀 살펴보면은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수급이죠. 수급인데 이제 금이 이제 1년에 생산되는 게 4,500톤입니다. 연간 생산되는 게 그중에 이제 채구라는 게 한 3,300톤 정도 되고 그다음에 이제 스크랩에서 나오는 게 한 1,200톤 정도 되는데 수요는 대부분이 이제 장신구 아니면 산업용으로 쓰이는 건데 최근 들어서 금 ETF 관련된 수요가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그러니까 이제 수급적인 면에서 봤었을 때 공급량은 사실 크게 늘리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수요는 이제 그 ETF나 뭐 이런 요인도 있고 뭐 얼마 전에도 뉴스에서도 보면 이제
골드바 같은 경우에도 뭐 코로나 때문에 이제 사실 만들어내는 게 이제 좀 어려운 부분들도 있고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제 수급적인 면에서도 일단은 가격 상승에 좀 요인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봐야 될 게 US 달러가 어떻게 되느냐. 보면 이제 US 달러 표시로 이제 금이 거래가 되니까 사실 이제 달러가 약세가 되면 금이 강세로 가고 그다음에 이제 예. US 달러 강세면은 이제 골드가 약세로 가는데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은 달러가 약세 인덱스를 보면 이제 약세로 가고 있거든요. 가려고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었을 때도 금이 보면 한번 올라갈 찬스가 있네. 올라갈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가치 보존의 수단으로서 이제 금이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이제 강승희 전무님도 이제 저 얘기를 해주셨지만 이제 페드에서 엄청나게 이제 돈이 많이 풀렸죠. 그리고 아직 뭐 인플레이션까지는 뭐 아니다 하더라도 이게 점점 이제 누적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아직까지는 이제 그런 부분이 좀 덜 반영이 됐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차트에서도 보면 이제 같이 이렇게 올라갈 때도 있지만은 이렇게 주가하고 반대로 이제 이렇게 움직이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약할 때 이제 금이 좀 강세로 가고 해지는 돌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지금 현재 주식시장이 어느 정도 상황인지를 한번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주식시장이 이제 뭐 고평가냐 저평가냐 이제 보통 얘기를 할 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미국 GDP하고 이제 S&P 시가총액이 비교해 봤을 때 지금 어느 쪽이 더 크냐. 그런 부분을 이제 감안해 보면은 지금 현재 S&P 500의 시가총액이 GDP보다 한 1.4배 정도 더 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상당히 좀 어느 정도 고평가되어 있는 시장이라고 볼 수가 수도 있고, 있겠네요. 그다음에 그 정도 레벨로 갔었을 때가 이제 2000년 닷컴 버블 때가 그 정도 수준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보면은 이제 뭐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주식시장이 뭐 확 망가진다는 거는 아니고, 하지만은 이제 두 개가 보면은 어느 정도 그 해지성으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 쪽에 하는 분들도 보면은 이제 해지용으로도 이제 금을 갖다가 좀 갖고 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보면은 아까도 이제 저기 보여주셨던 차트인데 이게 돈이 이만큼 풀린 거거든요. 사실 보면은. 근데 이제 이때 금이 이제 여기서부터 2008년까지 이제 가파르게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다음에 이때가 이제 제일 많이 그때 돈이 많이 풀렸었던 거고요. 근데 이때하고 지금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여기서부터 2000년부터 2011년까지 이제 올라갈 때 보면은 금리는 6.25에서 0.125 정도로 이제 떨어졌었고, 그다음에 이제 양적 완화하면서 돈이 많이 팔렸거든요. 그러니까 금리 수준이 사실 지금도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죠. 근데 돈은 더 많이 풀렸거든요. 그때보다 훨씬 더. 근데 지금 금 가격은 그 정도 수준에 지금 비슷하니까 보면은 지금 봤었을 때 그 위쪽으로 업사이드 가능성은 사실 더 있을 수 있네. 더 봐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하반기에는 뭐 저번에 이제 골드만삭스에서도 한 2,000불 얘기를 했었었는데 뭐 그 정도는 한번 볼만한 적이 아닌가. 뭐 이렇게 일단 생각은 12,000불이요. 골드만은 좀 항상 과하게. 그 옛날 골드만 저 막내 때 원유 200불 간다고 할 때 그때 막내라 몰랐는데 지금 보면 매도 신호였을지도 모른다 했는데 금은 저도 좀 올라갈 거라고 많이 저희 회사 리서치 담당도 그렇게 보여요. 2,000불 넘어가면 더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레이달리오나 이런 올웨더나 이런 데서 금을 포트폴리오에 넣어놓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필요 없는 애들이 계속 사야 되잖아요. 금 수요가 굉장히 큰 거 같고 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맨날 금 사라 그러죠. 맨날 금 사라고 그러니까. 사야 돼. 아니 제가 최근에 저희 회사 투자 대회를 했었거든요. 투자 대회 3주 이렇게 나눠서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1등한 분이 제가 아는 분인데 매매를 잘해요. 근데 이제 주가지수 쪽을 잘했는데 금을 했는 거예요. 그래서 정론적으로는 이제 주식이 많이 오르면 이제 위험 선호가 있으니까 금은 빠지겠지 했는데 금을 매도를 했는데 금도 같이 오른 거예요. 그래서 이해가 안 간다 했는데 사실은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런 게 또 아까 말씀 주신 요인이 다 있는 거죠. 그렇죠. 약간은 위험 회피가 거꾸로 있는 거죠. 주식이 오르지만 좀 높은 거 아닌가? 이런 두려움이 있고 아까 또 말씀해 주신 것처럼 포트폴리오에 추천 그러니까 일반 시청자 이해하기 쉽게 하면 추천이니까 일종의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인덱스 보고 따라하는 건데 그러면 또 금 또 담아야 되고 그리고 뭐 약간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뭐 연금이나 이런 데는 주식을 무조건 팔 수가 없잖아요. 구조적으로. 그러니까 주식이 내려갔을 때 안전장치 투자를 하더라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 연금. 그럼 금을 좀 담을 수 있는 확률이 높으니까 그래서 이상현상인 거죠. 같이 올라가면 안 되는데 같이 올라가고 그래서 그렇게 그런 것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자산 가격이 많이 올라간 게 그게 이제 밸류가 올라갔다기보다도 이제 화폐 가치가 떨어지니까 전반적으로 다 올라간 부분도 그렇죠. 근데 대부분 안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아까 그 핀비즈 보면은 그 팡 애들이 올라간 걸 다 빼고 나면 우리나라도 삼성전자 올라간 거 빼고 나면 올라간 주식 하나도 없듯이 미국도 얼추 보면 팡 주식 빼고 나면 올라간 게 없어요. 그러니까 되게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골드는 쏠림이 있었네요. 골드는 되게 어트랙티브할 가능성이 되게 많아 보이는 것 같아요. 저도 저는 아까 되게 인상 깊었던 게 제가 막내니까 오늘 왜 이렇게 많이 하죠? 2008년 뭐 전후 저희가 이제 그 CME 거래소에서 좀 주선해 주셔가지고 미국의 유명한 그 현물 그러니까 커머디티 트레이딩에 근무하시는 은퇴하신 분을 불러갖고 세미나를 했는데 그분이 막 금을 막 추천하더라고요. 그때 900불 정도 됐었어요. 그래서 이게 1000불 넘어서 올라간다. 본인의 내용을 막 얘기해 주셨는데 제가 그때 이 막내니까 일을 해야 되잖아요. 다 못 들은 거예요. 포인트만 들었거든요. 올라간다만 듣고 개인적으로 돈이 있으면 해야 되는데 이제 사회 초년생이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보고 있는데 계속 오르는 거예요. 돈은 없는데. 근데 그때도 약간 그런 게 이제 그때 리만 사태도 있었고 이제 양적 완화하면 돈 풀린 거 이런 것도 다 반영된 건데 지금 돈 풀린 거를 말씀해 주셨을 때 비슷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가격이 그때 1000불 부분이라서 어떻게 보면 또 조금 높다고 볼 수도 있지만 바꿔 말하면은 이제 시장 상황상은 조금 더 이렇게 움직임이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보이네요. 그 부분이 되게 새로웠어요. 하여튼 그래서 정리해 보면은 이제 금 시장에 대해서 좀 개괄적으로 설명해 주셨고 이제 하반기에 조금 이렇게 가능성이 좋게 좀 상방 가능성이 조금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주식 시장과 비교라든지 아니면 달러 지금 좀 하방 흐름이 있다든지 이런 거 비교했을 때 상방 가능성이 조금 있으니까 뭐 그런 거에 대응하는 걸 좀 준비하면 좋겠다 이렇게 저는 좀 보이고요. 뭐 그렇다고 또 내려가지 않는 건 아니니까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도 이제 펀더멘털 자체는 조금 우호적인 것 같아요. 올라가는 쪽. 그래서 저희 회사 리서치 담당자도 사실 저희 일전 이제 저희 촬영할 때 약간 비슷한 뉘앙스로 얘기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 좀 참고하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이제 이렇게 두 분 긴 시간 이렇게 뭐 주가지수 뭐 그다음 원자재 쪽 이렇게 한번 이렇게 살펴봐 주셨는데. 두 분과 함께 하면서 좀 제가 몰랐던 좀 생각지 못했던 부분이 좀 많아가지고 과거 얘기를 제가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방송 보시는 분들한테도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하고요. 두 분 오늘 처음 저랑 이렇게 하시게 됐는데 소감 한 말씀. 소감? 간단히 어떠셨는지. 이렇게 스튜디오에 와서 이런 거 해보는 거 처음이어가지고 부담스러운데 워낙 뭐 팀장님이나 되게 이렇게 그냥 진짜 우리끼리 그냥 얘기하는 것처럼 해주셔서 되게 편하게 잘 재밌게 얘기한 것 같아요. 저도 뭐 처음이거든요. 이렇게 카메라 돌아가고 뭐 이런 거 처음인데 그래도 생각보다는 뭐 안 떨리고 그냥 얘기 잘 한 것 같아가지고 하고 싶었던 얘기는 다 한 것 같습니다. 저는 거꾸로 두 분이 처음이시라는 게 좀 느껴지지 않고 너무 자연스럽게 잘 하셔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아무래도 좀 시대가 저 개인적으로 이런 개인 미디어 시대로 이미 많이 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걸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이런 이렇게 방송하는 BJ들 몸값이 한 2배 올랐어요. 금융적 개념을 봤을 때 2배보단 더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 이 BJ 방송하는 친구들이 코스닥이다.
코스피가 일반 TV 연예인 그러면 몸값을 비교해 보면 연예인급으로 많이 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연예인 행사하면 뭐 보통 그냥 예시입니다. 뭐 1,000만 원 정도 주고 한다 하면 그 유명 방송하는 친구들 거의 1,000만 원 받아요. 돼요. 와. 그래서 저는 그런 확신이 있어서 이런 유튜브 활동도 하는 건데 팀장님도 이제 1,000만 원 아니요, 저는 이제 회사에 원래 또 회사 유튜브가 인기가 없어요. 그래서 뭐 저는 아니고 다른 친구는 은퇴하면은 뭐 유튜버 되고 싶다고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 두 분 오늘 이렇게 뭐 나름 이렇게 재밌게 한번 시간을 가졌고요. 다음에도 좀 제가 꼭 모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 이제 추가로 궁금하거나 이제 뭐 뭔가 상담을 받고 싶거나 그럴 때는 저희가 늘 남겨두는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유튜브 구독자가 많이 늘었는데 조회수에 조금 못 미치는 것 같아요. 구독하시면서 꼭 저희 썰당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이렇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